조선미는 아침 6시 병원 옆 건물에 있는 찜질방 유리문을 열었다. 여느 때처럼 수건을 걷고 락스로 바닥을 훑었다. 이곳은 종합병원과 연결된 복합상가 건물의 한 구석. 병원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가끔 들르는 휴식처였다. 선미는 이 찜질방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다. 그날따라 일이 끝나고도 몸이 묘하게 가벼웠다. 아무 말 없이 하루를 흘려보내는 데 익숙해진 터였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허기가 심했다. 선미는 찜질방 뒷문을 통해 상가 지하 공용 휴게실로 들어섰다. 병원 지하와도 이어진 통로라 간호사나 보호자들이 종종 들르는 공간. 작은 자동 판매기 옆 벤치에 앉아 그녀는 편의점에서 산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때 삐걱거리는 의자 소리와 함께 노인이 나타났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하얀 카디건을 걸친 사람. 잠옷차림으로 보이는 새색 트레이닝복 아래엔 병원 슬리퍼가 신겨져 있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도 되겠소? 선미는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천천히 벽을 등지고 앉더니 숨을 조심스럽게 몰아쉬었다. 조심스럽게 그녀를 훑어본 노인의 눈엔 뭔가 쓸쓸한 기색이 맴돌았다. 병원에서 오신 거예요? 노인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더니 중얼거리듯 말했다. 원래는 손자가 있어야 했는데 애가 연락이 끊겨서 내가 뭐가 그렇게 부족했는지 모르겠소. 그 말에 선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라면, 국물만 조용히 저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런 말씀 마음 아프네요. 저는 가족이란 게 뭔지도 모르고 살았거든요. 누가 제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그게 참 부러운 거더라고요. 노인은 그녀의 말을 가만히 듣더니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다. 한참 말이 없던 그가 이윽고 꺼낸 말은 뜻밖이었다. 혹시 잠시만이라도 내 손자처럼 있어줄 수 있겠소? 선미는 라면을 내려놓고 노인을 바라봤다. 당황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크게 다가온 건 그 눈 속의 허기였다. 어르신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외로우셨다면 옆에서 말동무는 되어드릴 수 있어요. 그 말에 노인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등에는 깊게 패인 주름이, 선미의 손엔 고무장갑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그날 지하의 어두운 휴게실에서 컵라면 국물 향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 순간부터 선미는 이름 없는 가족이 되기로 했다. 그 다음 날 아침 조선미는 병원 VIP 병동 8층을 조심스럽게 올라갔다. 간단한 외출복을 챙겨 입고 지하 통로를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온 그녀는 손에 종이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봉투 안에는 직접 끓인 미음과 병원용 수건 한 장.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선미는 접수 창구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노인이 입원한 812호 병실 문 앞에 섰다. 손목을 뻗어 조용히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안에서 웬 중년 간호사가 급히 문을 열고 나왔다. 어머, 누구세요? 여기 보호자 출입 제한인데요. 선미는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담담하게 말했다. 아, 어제 어르신과 말씀 나눴던 사람입니다. 미움 좀 전해드리러 왔어요. 괜히 마음에 걸려서요. 간호사는 선미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봤다. 낡은 니트, 손에 든 종이봉투, 서툰 말투. 아무리 봐도 VIP 병동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보호자 등록 안 돼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간병인이 따로 있고요. 식사는 저희가 챙겨드려요. 그러던 중 병실 안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선미양이요? 들여 보내줘요. 간호사는 당황한 눈빛으로 선미를 바라보다가 마지못해 병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했다. 병실 안엔 하얀 침대 위에 앉은 노인이 있었다. 어제의 모습과는 달리 훨씬 생기가 돌았고
창밖 햇살이 그의 무릎 위를 비추고 있었다. 정말 와줬구려. 고마워요, 선미양. 덕분에 어젯밤 오랜만에 편히 잤소. 선미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수건을 접으며 말했다. 따뜻한 미음 끓여왔어요. 입맛 없으실까 봐 걱정됐거든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병실 안으로 간호사가 들어오더니 곁에 있는 정식 간병인과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 여자 누가 시킨 거예요? 정식 간병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래도 보호자나 지인인 척. 할아버지 혼자 계신다니까 돈 노리고 접근한 사람 아닐까요? 선미는 그 말에 눈길을 떨구었다. 그러나 노인은 침착하게 말했다. 이 양반은 내가 처음으로 가족처럼 느낀 사람입니다. 그동안 나를 간병한다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소. 나는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두고 싶어요. 그 말에 간호사는 눈살을 찌푸렸고 정식 간병인은 뭔가 말을 하려다 멈췄다. 선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노인의 말 한마디가 그녀의 삶을 바꿔놓으리란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병원장실에서 조용히 한 통의 서류가 내려왔다. 임시 간병 협조 요청서 조선미. 그 이름이 처음으로 병원 기록에 남게 되는 순간이었다. 선미는 812호 병실 침대 옆 칸이 의자에 앉아 조용히 귤 껍질을 까고 있었다. 노인은 고개를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사이에는 따뜻한 정적이 흘렀다. 가족은 다 외국 가셨다더니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먼 산을 보는 것처럼 멍했고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보다 더 쓰디썼다. 떠났소. 내가 쓰러지기 전엔 매일 찾아왔었죠. 근데 뇌경색으로 말이 꼬이고 변기 못 치우는 사람이 되니까 아무도 전화도 안 받더이다. 선미는 조용히 손에 든 귤을 쪼개다 말고 작게 혼잣말을 흘렸다. 그럼 그 사람들은 돈만 보고 온 거네요. 노인은 선미를 바라보며 웃었다. 돈이란 게 그렇죠. 목숨보다 귀하면 가족도 남이 되는 세상이니까. 선미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도 한 번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어릴 때 보호시설에 있었는데 10살 때쯤 어떤 아줌마가 저를 데려갔어요. 그땐 진짜 엄마인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 지원금 타먹으려고 저 데려갔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 집에서 쫓겨났죠.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선미의 손등을 감쌌다. 당신은 참 묘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가슴에 남는지 모르겠소. 그 말에 선미는 눈을 떨구며 웃었다. 사람이 너무 고파서 그런가 봐요. 한 번쯤은 누가 날 지켜주는 기분이 궁금했거든요. 그날 오후 병원장실에서는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노인의 지시로 선미의 이름이 비공식 보호인 명단에 기재됐고 병원장은 조심스럽게 노인에게 물었다. 혹시 유 원장의 그 이름 넣으실 생각이신 겁니까?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놈도 딸년도 내가 죽으면 어떻게든 달려올 겁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달라요. 이 아이는 내가 버림받았을 때 손 내밀어준 사람이에요. 그날 밤 정식 간병인은 선미가 병실을 비운 틈을 타 그녀의 명찰을 핸드폰으로 몰래 찍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진을 전송하며 말했다. 확인 좀 해줘. 조선미라는 이름 어딘가 나지 근데 전에 뉴스에서 본 적이 있던 것 같아. 며칠째 조선미는 812호 병실에 붙박이처럼 머물렀다. 새벽엔 미음을 끓이고 점심엔 책을 읽어드리고 밤에는 노인의 발을 따뜻한 수건으로 감싸 안았다. 그 모습은 평범한 간병인을 넘어
오히려 가족보다 더 다정하고 섬세해 보였다. 하지만 병실 문 밖, 복도 건너편 간이 휴게실에선 정식 간병인 이숙자가 병원장과 비밀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조선미라는 사람. 그 이름 이상하게 계속 걸립니다. 전에 뉴스 기사에서 봤던 것 같아요. 아동보호시설 출신인데 애 하나를 때려서 응급실 보낸 전과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병원장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럼 그런 사람을 유산 상속자로 둔다고요? VIP 환자라 하더라도 병원 이미지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숙자는 작게 웃었다. 저 여자 요즘 병원장님 방에 자주 드나들죠. 어르신한테 들으니 유원장에 그 이름 넣겠다고 했답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정말로 유산이 넘어가겠죠. 병원장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결국 의무기록실로 전화를 걸었다. 그 여자 조선미 병원 출입 기록부터 주민번호까지 다 확인해봐. 그리고 조용히 기록 내려. 같은 시각. 선미는 병실 안에서 노인의 손을 잡고 있었다. 오늘은 유난히 기운이 없어 보였다. 심장이 좀 답답하다고 하신 노인은 다시 검사를 위해 병원 내 심장내과로 옮겨졌고 선미는 보호자 명목으로 동행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남자가 그들을 지나쳤다. 검은 코트를 입은 중년 남자. 선미는 그가 지나치며 휴대폰으로 자신 쪽을 훑는 듯한 시선을 느꼈다. 잠시 후 복도에서 병원장이 전화를 받았다. 귀국하셨군요. 네. 아드님. 차명진 씨 말씀이시죠? VIP 병동 상황은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밤 의무기록실에 있던 간호사 한 명이 기록을 열람하려던 순간 경고창이 떴다. 본 기록은 외부 공개 금지 대상입니다. 누군가가 벌써 선미의 과거를 덮으려는 손을 쓰고 있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하얀 꽃다발을 든 차명진이 문턱을 넘는 순간 선미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 남자는 나를 없애러 온 사람이다. 아버지, 오래간만입니다. 입원하셨다더니 이제야 왔습니다. 노인은 침대 위에서 고개를 들었고 표정은 단호하다 못해 낯설었다. 너는 연락을 몇 달째 씹더니 왜 이제야 오느냐? 유산 얘기 들었겠지? 차명진은 웃었다. 아버지, 설마요. 저는 그냥 아버지 옆에 있고 싶어서 온 겁니다. 선미는 말없이 뒤로 물러섰다. 그러자 차명진이 눈을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간병인이라 하기엔 너무 익숙한 얼굴이네요. 그날 밤 선미는 병원장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복도는 조용했고 VIP 병동은 이미 면회 시간 이후였다. 문을 조용히 두드린 그녀는 병원장이 서류를 정리하던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그분이 유원장에 제 이름을 넣고 싶어 하세요. 그냥 듣고만 계셔도 돼요. 병원장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서류 정리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병원장은 눈을 가늘게 뜨며 그녀를 바라봤다. 당신 지금 위조 서류를 만들자고 제안하는 겁니까? 선미는 웃지 않았다. 다만 단단한 어조로 말했다. 사실 그분 가족들은 이미 오래전에 그분을 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게 저여야 한다면 방법은 필요하겠죠? 병원장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가 망설이는 이유는 윤리도 도덕도 아니었다. 병원 VIP 후원 계좌의 흐름, 향후 유산 일부의 병원 기부 계획, 모든 게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대신 내 이름은 어떤 문서에도 들어가선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 사망 이후 기부금 3억은 병원 명의로 들어와야 합니다.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손에 쥔 종이봉투가 땀으로 젖어들었다. 같은 시각, 정식 간병인 이숙자는 병원 기초자료를 토대로 조선미 과거 전과 사실을 확인한 신문 기사를 뽑아냈다. 프린터에서 나온 종이 위에는 시설 출신 여아 폭행 혐의 소년원 송치 라는 문장이 선명했다. 숙자는 그것을 핸드폰으로 찍어 차명진에게 전송하며 말했다. 이제 다음 차례는 당신입니다. 조용하던 병실이 그날따라 유난히 어수선했다. 정식 간병인 숙자는 일부러 선미의 자리를 차지한 채 침대 옆에서 노인의 옷을 정리하고 있었다. 선미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숙자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여긴 원래 간병인 2명까지 허용 안 됩니다. 오늘은 제가 있으니까 돌아가시죠. 선미는 무시하고 들어와 침대 맞은편에 있던 화병에 물을 갈았다. 노인은 말없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지만 말을 섞을 기운조차 없어 보였다. 그때였다. 차명진이 병실로 성큼 들어왔다. 그는 숙자에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곧바로 선미에게 다가왔다. 그쪽 조선미 씨 맞죠? 뉴스 기사 보니까 익숙한 이름이더군요. 소년원 출신, 아이 폭행, 간병인이 아니라 상속 노린 범죄자 아닙니까? 그 말에 병실 공기가 찬물처럼 식었다. 노인은 손등을 움켜쥔 채 침묵했고 숙자는 기다렸다는 듯 비웃음을 삼켰다. 선미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조용히 차명진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쪽이 아들이라면 어르신이 그렇게 외로웠던 이유 설명은 되겠네요. 그 말에 차명진이 눈을 치켜떴다. 입 조심하세요. 유원장 위조까지 들통나면 감방 갈 일 생깁니다. 그 순간 숙자가 일부러 쟁반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깨진 사기 그릇 소리에 노인은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이 여자 때문에 흥분하신 거잖아요. 숙자는 선미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아픈 분 앞에서 소리나 지르고 이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 있는 건데요? 노인은 힘겹게 손을 들어 말을 하려 했지만 숨을 몰아쉬는 소리만 방 안에 울렸다. 선미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꾹 깨물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울지는 않았다. 대신 문을 박차고 병실을 나서며 중얼거렸다. 내가 여기서 밀리면 진짜 나만 쓰레기 되는 거야. 병실 밖으로 나온 선미는 곧장 병원 지하의 공중전화 쪽으로 향했다. 손에 쥔 쪽지 하나.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서류. 내가 원하면 정상 유원장으로 만들 수 있어. 그리고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다. 선미는 병실을 나와 곧장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다. 반쯤 닫힌 휴게실 문 너머로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주머니에서 꺼낸 쪽지를 곱씹으며 친구에게서 추천받은 위조 전문가가 있는 작은 골목길 카페로 갔다. 카페 구석에 앉은 남자는 회색 양복에 짧게 깎은 흰머리,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50대 중반 남성이었다. 그는 무표정하게 선미가 건넨 종이봉투를 확인하더니 작은 웃음을 지었다. 이 자료면 충분합니다. 유원장 원본과 똑같이 위조해드립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선미는 숨을 고르고 그 말을 되새겼다. 조건은 병원장실 암호를 해제해주는 대가였다. 그 대가라면 그녀가 감당해야 할 대가가 분명했다. 동시에 병원 812호에서는 노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새벽 1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진 알람이 울리고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병실로 달려들었다. 그 와중에 정식 간병인 숙자는 조심스럽게 병실 책상 위를 뒤져 노인이 쓰다만 작은 메모 한 장을 발견했다. 메모에는 굵직한 글씨로 제3자에게 절대 전달 금지
라는 문구와 함께 누군가의 이름 대신 비밀번호 같은 숫자 6자리가 적혀 있었다. 숙자는 메모를 움켜쥐고 뒤늦게 도착한 차명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차명진 씨. 여기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이거 아버지께서 남긴 비밀번호 같아요. 그 순간 차명진은 차갑게 대답했다. 좋습니다. 그거 하나로 충분하군요. 내일부터 이 여자 출입 금지 조치 취해 주세요. 숙자는 메모를 꼭 쥔 채 병실 침대 옆에 떨리는 손을 댔다. 노인은 그제야 겨우 눈을 떴다. 그러나 말은 나오지 않았고 숨소리만 무겁게 울렸다. 카페 안의 선미는 위조 전문가에게 약속한 조건을 떠올렸다. 6자릿수 번호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그 수를 해독하는 순간 정말로 병원 문이 굳게 잠길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 그날 밤 거대한 포위망이 완성되고 있었다. 노인의 생명과 유산 그리고 선미의 목숨까지 걸린 막장 게임의 끝은 어디일까? 병원 복도엔 정적이 흘렀다. 감압 조명만이 은은하게 바닥을 비추는 가운데 조선미는 조심스럽게 병원장실로 들어섰다. 그녀의 손엔 6자리 숫자가 적힌 메모, 그리고 위조된 유언장 서류가 담긴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벽 한 구석, 디지털 서류함 앞에 섰다. 차가운 금속판 위에 숫자를 눌렀다. 812307. 삐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노인의 공식 유언장 원본과 차명진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진 상속 계획 문서가 들어 있었다. 선미는 조용히 그 문서를 꺼내 위조본과 맞바꿨다. 봉투는 다시 원래 자리에 가지런히 들어갔고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한숨을 삼켰다. 하지만 문을 나서는 찰나 병원장실 반대편 CCTV 불빛이 번쩍였다. 누군가 이미 지켜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의 병실엔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그는 밤새 심정지가 왔다가 겨우 회복되었지만 의식은 흐릿했고 말을 할 수 없었다. 그 시각 병원장은 법무사와 함께 상속 관련 서류를 꺼내 들었다. 자, 오늘은 VIP 병동 후원 계약과 유언장 등록 진행을 위한 최종 확인입니다. 차명진은 담담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병원장이 꺼낸 서류를 본 순간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이름이 왜? 이 여자가 조선미의 이름이 상속자 1순위로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기부금 지정 명세에 병원 후원금 3억이 함께 기입되어 있었다. 병원장은 의아한 듯 고개를 갸웃했다. 이게 원본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그때였다. 병실 안에서 종을 울리던 간호사가 손에 쥔 종이 하나를 들고 뛰어왔다. 어르신께서 의식을 잠시 되찾으셨을 때 이걸 써주셨다고 합니다. 간신히 적은 듯 삐뚤빼뚤한 손글씨. 그 안에는 단 4글자만이 적혀 있었다. 진짜는 그녀. 순간 모든 시선이 조선미를 향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손등을 감싸며 말했다. 그분은 제게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먹게 해주신 분이었습니다. 그 이름에 값할 수 있도록 살겠습니다. 차명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병원장을 향해 소리쳤다. 이거 조작입니다. CCTV 확인해 보세요. 그 여자가 병원장실에 들어간 시간 다 찍혔을 겁니다. 하지만 병원장은 조용히 말했다. CCTV 백업 서버가 어젯밤 정전으로 인해 초기화되었습니다. 그 외의 증거는 없군요. 그날 오후 노인은 눈을 감았다. 장례식에는 조선미 한 사람만이 그의 손을 붙들고 울었다. 며칠 뒤 병원 기부금 3억 원이 접수되었고 조선미는 상속받은 유산 일부로 작은 보호시설에 후원금을 보냈다.
누구도 그 봉투 안의 서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할 수 없었다. 다만 단 한 사람만이 알고 있었다. 가짜였지만 마음만은 진짜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선하지 않았습니다. 위조도 했고 거짓도 있었죠. 하지만 끝까지 한 사람 곁을 지킨 건 그녀뿐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버리는 세상에서 가짜로 시작된 관계가 진짜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심 없는 가족보다 거짓이라도 지켜준 사람이 더 가족일 수 있을까요? 늦깎이 극장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